자, 2025년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히든풋볼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EPL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세팅 좀 잘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세팅이 아니고 혹시 발기 중인가요? 아니 뭔 개소리야. 약간 고기를 만지길래. 아니 오늘 또 EPL이라서 이거 특별히 유니폼을 입고 왔는데. 뭐죠? 아니 그냥 지금 딱 보니까 얼어형인 것 같은데. 맞아. 뭐야? 이거를 간간히 입었었는데. 네네네네. 오늘 까먹었네. 이거 입고 하려고 했었는데. 오, 사실 이제 시어러랑 이제 주원이 형은 예전부터 연이 있죠. 그럼요. 유로 2016 때부터 이어진 연이 아니겠습니까? 조하트로 이제 이어진. 그렇죠. 네. 어려형하고 나하고 좀 축구 보면 비슷해요. 보면. 네, 그래서 시어라가 감독은 안 되나 봐. 뉴캐슬 감독일 때랑 폼이 잠깐 했었잖아. 잠깐. 네. 그러니까 그 믿고 갔어야 됐었어. 근데 그 형도 패널이 잘 맞잖아 지금. 그런 걸로 봐서 형도 감독보단 패널 아니야. 그렇죠. 토크야. 토크해야 돼. 그렇습니다. 선수들 때 자존심도 되게 세요. 맞는 데가 있어. 그래. 서로 간에 어떤 그 궁합이 직렬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일단 이게 좀 모에스도 맞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거기는 빨간색이랑 안 맞는 것 같아. 파란색이랑 맞아. 근데 그러기엔 소시에다드도 아쉽긴 했는데. 그러네 또. 네. 거긴 또 이제 리그가 다르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일단 아마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세트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히든풋볼이 우리가 주원 형이랑 2015년에 스타트한 다음에 회차로 굳이 따지니까 1000회가 넘었어요. 아 진짜? 네, 1000회가 넘었더라고. 와. 1000회가 넘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EPL로 시작을 했다가 16년에 이제 환영 들어와서 K도 스타트를 했고, 그다음 중간에 SL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쫙 다 해서 유료로 한번 크게 전환을 한 적도 있었고, 그 전에 유료로 이제 스타트해서 주원이 형은 유료로 바꾸면 이제 차 바꾸겠다 그랬다가 결제자가 1000명이 안 되는 걸 보고 이제 크게 좌절한 적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몇 프로 정도가 돈을 쓰는지. 우리는 그거를 실제 피부로 알았던 피부로 거 다 아니에요. 느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가 맞는 데이터더라고. 그 우리 퍼센테이지가. 그 퍼센테이지가 맞는 데이터다. 우리도 거기 딱 안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험불한 그렇죠. 상황이 됐었죠. 아주 시사적인. 네. 험불한. 당시부터 저는 굉장히 이게 맞죠 이게. 험불이 이제 몸에 배웠죠. 당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월화수목 라이브로 한번 전환을 했다가 오늘 요 형태로, 오늘이 아니죠. 이제 다시 전환을 했었던 거는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사실 히든풋볼의 원래 원천이 형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축구를 재밌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오프닝송을 만들었을 때도 뭔가 꼬롬하게 만들고 싶다. 약간 꼬롬하고 뭔가 좀 뭐랄까 얌전하지 않고 점잖지 않은 그렇죠.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90분에서 이제 2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90분 동안 뭐 들었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문점이 들 정도로 들을 땐 하하호 하는데 끝나면 아무 생각도 없는 난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그때 느낌을 좀 살려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라이브가 조금 부담이 돼요. 이 라이브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턱턱 걸리거든요.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하고 한다 하더라도 자체 검열을 좀 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축구 팟캐스트를 했을 때는 팟캐스트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었던 방송이 당시에 형이 이제 겸업하고 있었던 주간 서영욱, 지금은 이제 그 역사의 뒤안길을. 네네네. 이제 많이 팟캐스트를 많이 안 하죠. 네. 아니 왜? 나 형욱이 형하고 다시 방송해 MBC에서. 어제 인스타 봤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그냥요. 아니 MBC에서 저기 밥버거 형이랑 형이랑 누구예요? 문성이 형, 피터. 그래도 되냐고요? 아니 뭐 곧잘 다들 잘 얘기하시던데. 그래요? 아니 뭐 나보다 훨씬 선배님들이니까 훨씬 말씀드리지. 피터 형이 83이고 주원 형이 81이에요. 근데 밥버거 형이 75고 달소연 씨가 74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조합을 제가 건너 들었는데, 야, 굉장한데. 조합이 이제 그동안 안 나왔던 조합이긴 한데. 그렇죠. 나중에 서로 다 멱살잡이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런데 서로 안 친한 줄 아는데. 아니 이렇게 멱살잡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면 진짜 친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피터 형이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없고 아마 이번 주도 녹화가 있는데. 끝나고 뭐 식사 한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 이게 식사하시면 진짜 멱살잡이 나오죠. 이건 최소 မျ역살잡이.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연출하시는 형님도 저희랑 또 형이랑은 이제 아주 가깝고, 맞아요. 저도 이제 인사드리고 그러는 형님인데 그분 또 재밌게 잘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제는
재밌게도 지난 주제는 이제 손흥민 우승할 수 있는가였거든요. 네네네네. 이번 주제는 울산 4연패 가능한가? K리그 관련된 얘기도 합니다. 네. 야, 그 또 울산 팬으로서 형철이 4연패 가능하다고 보나요? 좀 가능하다고 봐요. 이균이 느낌이 너무 좋고 이균, 뭐 박민서 어린 자원들이 저는 성장할 거라 생각해서 가서 좋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은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는데. 그치. 네. 대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리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까지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좀 대결 구도기 때문에 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좋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팟캐스트 얘기를 꺼내다가 이렇게까지 온 건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팟캐스트의 시초는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다양한 방송이 있었으나 아무래도 정치 팟캐스트가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근데 그 영미권 특히나 미국에서 팟캐스트가 아주 이제 또 인기를 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동 시간이 긴 거. 그다음에 거긴 또 데이터가 영상을 보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보니까 음성을 듣는 게 좀 편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나는 그 생각을 못했어. 나도 몰랐어. 아니 그렇게 미국의 팟캐스트 뭐 스포티파이부터 엄청나게 강력하잖아. 진짜 엄청 듣잖아요. 근데 알겠어.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팟캐스트가 있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팟캐스트 하지? 그치. 그리고 그런 종류의 영상도 나오지만 음성도 같이 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잖아. 왜 저렇게 만들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동 시간이 길구나. 이동 시간이랑 데이터 문제를 저도 해외 칼럼 같은 데서 봤어요. 그럴만한 게 외국 나가면 인터넷 진짜 안 터져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기차 KTX에서도 유튜브 다 보잖아요. 해외에서는 기차 운전 중에 유튜브 영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자체가 안 되니까 너무 허다하니까. 근데 팟캐스트는 데이터 절대 아무래도 뭐 그런 거 몇 개 다운 받아 놓고 듣기도 편하고 이동하면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미국은 그리고 유럽은 역시 팟캐스트가 여전히 성행 중인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팟캐스트로 스타트했던 것도 물론이고 요즘에 팟캐스트가 좀 다시 유행이에요. 많은 뭐 또 코미디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인문학 뭐 이런 거 팟캐스트가 유행이라 우리도 원래 팟캐스트로 스타트했던 사실 저랑 형이랑 처음에 시초로 시작했던 게 이스타TV의 어찌 보면 전신도 히든풋볼로 스타트를 한 거니까 다시 그 느낌으로 가보자. 우리는 계속 팟캐스트를 해오긴 했었잖아요. 쭉 해왔죠. 네. 뭐 시장 탈출도 있고, 그럼요. 뭐 예능 까라로도 만들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다시 살려보고자 한 거고. 히든풋볼이 원래 이제 다양한 리그를 섞어서 월화수 뭐 가장 최근에 들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들으셨을 텐데 원래 히든풋볼은 EPL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K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SL이 추가가 됐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EPL은 PL 리그에다가 형철이가 또 이제 분데스리가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데스리가는 또 다양한 빅클럽이 있으나 국내 선수들, 그러니까 국내 선수라기보다는 이제 코리안 리거들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이제 피해를 좀 묻히는 형태가 될 거고 히든풋볼 K는 주원이 형이 캐추를 또 지난 시즌 재밌게 했었는데 그 멤버들이 그대로 와서 타이틀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슬기, 김원일 이렇게 가는 거고 맞습니다. SL은 영주형, 찬우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라이브는 과감하게 저희가 하지 않고 대신에 월요일에 쫙 촬영하고 잘 편집을 한 다음에 월, 화 중에 업로드를 아마 화요일 정오까지 3개가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짧아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길어집니다. 캐추 2시간씩 가졌죠? 맞아요. 그래서 편집하는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왜 안 가냐? 캐추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그래. 네. 근데 PL도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형철이한테도 얘기했지만 형철이는 이전에도 히든풋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사실 좀 더 과감하게 했었죠 저희가. 맞아요. 네. 코너도 여러 가지 하고. 그치. 저희도 뭐 감 찾는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라이브 때는 그냥 소식 전하기. 그치, 그리고 약간. 그냥 속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좀 어쨌든 내용을 전달해 준다는 네네네네. 어떤 의미가 좀 강했었는데 아무래도 녹화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또 깊게 하다 보면. 그치. 조금 센 얘기도 나올 수 맞아요. 있고, 좀 주관적인.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는 얘기 말고. 그렇지. 네 얘기 듣고 싶다. 너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원천은 주원이 형이거든요. 어제 맨시티전을 보면서 아스날 샤막이 그립다. 그걸 누가 얘기하나요? 해외 전 세계 어딜 가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아무도 샤막 얘기 안. 왜 샤막이 생각나냐? 이거 말이 돼요. 그것도 되게 잠깐. 근데 채팅창에서 갑자기 물음표 어떤 사람은 그게 누구예요?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름은 멋있었어. 샤마. 샤마 멋있죠. 그리고 뭐 나름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영 뭐 힘을 못 발휘하는 그렇죠. 아니, 이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좀 몰라요. 요즘 예전 우리 완전 초창기 히든풋볼을 들으셨던 분들은 모르겠는데 최근에만 들으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쟤네 왜 개 씹소리만 하지? 근데 원래 그게 히든풋볼이야. 진짜 헛소리를 주구 장창 한 2시간 하다가 원래 막 하는 방송이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있어요. 진짜 종윤이 말에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걔 쌉소리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히든풋볼 할 때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즉 그지. 여러분 해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번역해서 지금 바로바로 나오고요. 그럼 그리고 그런 어떤 경기나 선수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방송 만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쌉소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너무 정론을 하면 제가 가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좀 자숙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얘기로 저를 이제 많이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네. 그 이제 형이랑 저랑 얘기했죠. 그 이제 이경규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힐링 캠프 하면서 그 A급을 짜라라고 F랑 D를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근데 생각해보면 저랑 주원 형이 이제 F랑 D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A를 추구한 게 아니다. 그래서 히든풋볼은 원래 원초적으로 가서 그렇죠. 뭐 우리가 재밌는 컨텐츠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는 또 웰메이드도 만들어야 될 텐데 히든풋볼은 좀 원래 정신으로 좀 되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뭐 얘기를 여러 가지 하겠지만 사실 주제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축구 얘기가 똑같잖아. 근데 그쵸. 거기서 좀 그냥 편안한 우리 원래 생각대로 얘기를 좀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똑같이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이전에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게 저희도 좀 원죄가 많아요. 그렇지. 너무 이제 좀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그랬던 거는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뭐 사실 컨셉이었어요. 네. 컨셉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저희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볼 때마다 낯이 뜨겁습니다. 민망하지. 왜 이렇게까지 했지? 너무 미안하다. 형님 반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반할 욕할 때 그때로 좀 돌아가 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저 지금부터 야이 야, 야 이 개새끼야. 포스테콜로 야 이 개새끼야. 그래. 미친 새끼 아니야. 야, 네 전술 나도 알아. 이러면서 이러면 이게 우리가 김구라 시사대담으로 가자는 얘기거든. 그건 나 고등학교 때야. 그러기는 이제 어려우나. 손흥민이 네 노예야. 야, 네 손흥민한테 월급 따라줘. 이러면서 바로 F 되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것까지는 힘들다. 그리고 힘들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하고 다만 우리끼리의 생각을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그 이제 표현의 어떤 그것만 좀 두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히든풋볼 왜 라이브 안 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또 한번 원래 저희는 그 사실 365일 개편입니다. 계속 시도해야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스타 TV 위기다. 저희는 계속 위기였어요. 언제나 위기였어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구독자분들이 재밌네 해주시는 날이 또 오는 거고. 그 또 이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이스타 TV 존망했네. 네, 그 존망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제 쟤네가 발버둥을 친다 그러면 쟤네가 슬슬 이제 약간 진짜 조금 위태위태하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모든 방송이 다 그렇지 않나라는 그럼요. 생각이고 적어도 우리는 그건 있어요. 우리끼리의 얘기지만. 어쨌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소호흡기를 뗀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계속 붙이고 있어야죠. 네. 요즘 또 중증외상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뭐 항문외과가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어떻게든 뭘 집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수술은 해야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고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가 들어오죠. 언제 다시 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소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느낌으로 히든풋볼은 다시 원래 예전에 아주 원초의 형태를 한번 다시 추구해보는 느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갈 거고 원래 처음에는 저랑 주원이 형 예전에 둘이 했던 것처럼 해볼까? 라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형철이까지는 있어야 또 보강해주는 왜냐면 이제 우리 둘이 하면 정말 다시 옛날 히든풋볼처럼 할까봐. 그렇죠. 그러면 너무 이제 그 정보가 제가 그때 한참 삐라 막 일주일 내내 히든풋볼 하나 준비했을 때는 됐어요 그게.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또 어느 정도의 이 데이터 보관과 또 형철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왜 형철이 센터에 앉아요? 근데 저도 우리 회사에서 센터에 앉은 게 처음이긴 해요. 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 왔는데 그 우리 김 PD가
원래 EPL은 또 김PD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원선 복구했습니다. 네. 센터로 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MC가 센터에 있는 게 안 좋은 게 고개를 도리도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좋더라고요. 둘을 한꺼번에 보는 게. 괜찮네. 그래서 일단 절로 왔습니다. 네. 저도 종이랑 마주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럼 형철이가 어쩔 수 없이 센터로 가는 건데 그렇죠. 형철이 센터가 왜 좀 불편해요. 그냥 대각선 오든가. 인스타 TV의 장원영이야. 뭐 인스타 TV 장원영이야. 장원영이 센터니까. 네. 아니 뭐 카리나의.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이게 불편하시는 겁니다. 편안한 게 좋으니까. 네네. 자세로 고치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EPL은 크게 경기 이슈 다르고 그다음에 뭐 이게 포장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적 시장이고 축구 외 이슈를 다룰 때는 이전 거를 이제 다시 복귀한다 생각으로 삐라 다시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리안 리거들 리뷰라는 국산 리뷰 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든풋볼이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다시 개편을 해서 리뉴얼을 했는데 경기 이슈가 별게 없으면 밍밍해요. 다행히 경기 이슈들이 꽤 세게 있었습니다. 그쵸. 제일 빅카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험블 더비. 네. 겸손 더비. 아스날 대 맨시티인데 저는 아스날이 맨시티를 이렇게 잡은 거를 진짜 오랜만에 봤고 실제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03-04 때 한번 이렇게 이기고는 20년 만이래요. 그냥 시달렸죠. 그리고 사실 뭐 아스날이 이제 우승한 이후에 뭐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맨시티가 발전하는 가운데 아스날은 정체됐었거든요. 그쵸. 아니면 좀 떨어지던가. 맨시티는 리그를 지배했죠. 근데 이제 또 아르테타가 오면서 기대를 좀 해봤으나 그치.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맨시티에게는 안 됐어요. 됐어요. 항상 안 됐어요. 네. 물론 이길 뻔한 적도 있었죠. 근데도 아슬아슬하게 지고 뭐 비기고 이랬었는데 와 이거는 나도 어제는 5번째 골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약간 입틀막이었어. 은하내리 골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이 험블 요 얘기가 나왔던 게 이번 시즌에 그 전 경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맞대결 때. 1차전 때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비긴 경기인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가장 큰 출혈은 로드리 부상이었어요. 이 경기 때 로드리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까지도 뭐 시즌 아웃을 당했으니까 큰 고생을 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스톤스가 극장 동점골을 넣었는데 그때 홀란드가 마갈량에스한테 공을 던지는 모습이라거나 루이스 스켈리한테 너 듣보 누군데? 네, 너 누구야? 너 뭐 하는 애야? 너 뭔데? 이거에다가 아르테타한테 이 겸손해라. 이러니까 3연빵을 때린 거야. 그렇지.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정도로 현지에서 과열됐는지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이게 이길 수 있었는데도 안 되네. 은근히 따져보면 맨시티전 성적이 최근 몇 경기를 보면 나쁘지 않았었거든. 지난 시즌도 안 졌죠. 네, 뭐 그런 게 있어갖고 이번 이겼으면 좋았을 텐다로 생각을 했는데 비긴 게 아쉽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꽤 이슈였나봐.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그 홀란드의 실력 여부와 별개로 사실 감독한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슈퍼매치를 한다거나 동해안 더비를 했는데 상대 선수가 갑자기 상대 감독한테 가가지고 쌤 그 겸손 좀 해요. 이랬으면 우리 이거 9시 뉴스 나왔을걸? 아니 아직도 회자가 되잖아요. 뭐 터키 감독 하나 왔다고. 아직도 그게 이제 그것도 터키 감독 하나 왔다고 뭐 얼마나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치. 얘기했던 거에 이제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도 센 거야.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치. 자기 코칭 스태프들에게 선수가 개긴다는 거. 그치. 아무리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히 유교적인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도 사실 매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인데 그건 좀 심했고.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좀 대놓고 네. 그 홀란드가 당시에 눈을 마주치면서 좀 얘기를 그랬지. 했기 때문에 지적하듯이 좀 셌고. 그리고 공 맞춘 것도 저는 좀 심하게 본다면 그거는 징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후징계감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심하면 왜냐면 그거는 진짜 시비 거는 거거든요. 시비 떠는 거지. 뒤통수에도 공을 던지는 거. 그거는 약간 순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너무 쫄리다가 극장 동점골 넣기 때문에 흥분한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거는 너무 과했다. 난 거기서 너 듣보 뭐야?
이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도 그거는 할 수 있는 조롱의 선이라고 봐. 선수들끼리 갈굴 때 야 너 뭐야 꺼져 새끼야 이렇게 하잖아. 아니 옛날에 호날두가 누군가가 그런 얘기 비슷한 거 한 번 한 적 있었어. 약간 뭐 키 작아서 안 보인다 그랬나? 그랬나? 비슷한 거 한 적 있었을 거야. 근데 저도 이거는 스켈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나름대로 이번에 복수를 했지만 뭐 어느 정도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기분은 나쁘지만 근데 공 던진 것도 사실 아스날 팬들은 조금 익숙해요. 왜? 왜냐면 예전에 한 번 당한 적이 있었어. 뭐 누구한테? 리그컵 결승에서 코시엘리 그러니까 버밍엄이랑 붙었어요. 2010-11 시즌 때. 그때였나 그래. 네. 마지막에 PK를 먹혔나 뭘 먹혔나 그랬는데 어떤 선수 하나가 뒤통수를 치고 간다 공을 던지고 간다 그래. 네. 근데 그때는 좀 빡쳤어. 어떤 느낌이었냐면 심상민 맞았을 때 느낌이었어. 저 새끼 뭐야? 느낌이 그때 코시엘리가 좀 오락가락할 때였어요. 근데 그거 있잖아. 야, 내 동생은 내가 때려. 까도 내가 까. 까도 내가 까. 근데 이거 치고 가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나쁘지. 근데 이게 그런 것 때문인지 공 맞추는 것도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저는 이제 아르테타한테 한 건 야, 이거는 좀 과하지 않아? 과하지. 근데 형이 얘기대로 어찌 보면 진짜 징계할 수 있는 거는 공 던진 게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말보단 보통 행동으로 징계를 많이 내리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2차전이 당연히 더 열이 오른 상태였고 현장 카메라도 계속 둘을 잡더만. 맞아. 마갈랭이스랑 홀란드랑. 네. 내가 봤을 때 뭐 나는 왜냐하면 아스날 다큐로 봤을 때 아르테타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되게 잘 시키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전기를 연결해서 전구까지 막 비치면서 막 설명하는 그런 모습 봤을 때 라커에서 동기부여를 좀 시키려고 아르테타가 참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적어도 분위기를 보니까 선수단 사이에서는 야 지난 경기 알지? 나 머리 맞추고 우리 감독한테 마갈랭이스 한마디 했을 수도 있어. 겸손해라 이렇게 했는데 야 오늘 가만히 있을 거야? 야 저도 돼. 조지고 저. 약간 그래. 이런 느낌처럼 약간 되게 좀 전투적이었어. 그렇지. 마갈량스도 막 홀란드랑 완전히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골 넣고 이렇게 갈 때도 막 소리 한번 조롱 한번 하고 마지막에 손 잡으려고 할 때도 바지끄댕이 잡고 안 잡고 그러니까 이게 전투적인 태세였어요. 뭔가 혼란 사진을 걸어놓거나 선수들한테 그때 사건을 얘기해주거나 아니면 한번 뭔가 뒤통수 맞는 거 재현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액션을 통해서 무조건 선수들의 전투력을 좀 올리려는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혼란 사진을 걸어놨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예전 입중계가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이제 한일전을 하면 저희는 아베 사진을 뒤에 붙여놓고 저랑 주원이랑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이제 또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중동 팀이랑 경기를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두바이 히든 투어 갔다 왔을 때 전통 의상을 입고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별짓을 다 했죠. 참 열심히 했네요. 또 합시다. 해요. 뭐 뭐든 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경기가 약간 근데 이게 경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최근에 아스날 경기들이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격도 제대로 안 풀리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약간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예전에 아스날이랑 달라진 게 2000년대 초반 아스날이 잘 나갔을 때를 보신 분들은 지금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스날을 보는 시선이 쟤네는 용을 쓰긴 하는데 항상 4위 근처였다 요즘에 좀 잘 못해. 그런 느낌이 있다가 아르테타가 최근에 분위기를 올려서 우승 근방에 있었잖아. 근데 아르테타가 데려온 선수들이나 경기 방식이 이전 벵거 때랑 느낌이 좀 달라졌어. 벵거 초창기 때처럼 큰 선수들이 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잠궈야 된다 싶으면 내려앉아버려. 그리고 좀 조지고. 근데 아스날이 사실 박지성 가고 나서 해외 축구 인기 있고 나서 그다음에 뭐 파브레가스라든지 뭐 외질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쭉 오면서 되게 좀 이쁜 축구를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무패 우승하거나 그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는 아스날도 꽤 터프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 와중에 나름 그때는 특이한 예쁜 축구를 했지만 선수 베르캄프 되게 우아한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졸라 터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200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유랑 들이받고 싸웠지. 난 그게 되게 좋았거든. 근데 그게 삭제된 상태였어. 그래서 예전에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혹은 다른 팀들의 어떤 그런 파이팅을 봤던 분들은 왜 얘네들은 이렇게 나약할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위닝 멘탈리티 좆도 없다. 근데 그게 다시 생기니까 아스날 팬들 중에서는 물론 불호도 있어요. 왜 이렇게 무리뉴처럼 하지?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스날 팬 입장에서 보면 전 존나 마음에 들거든요. 뭔 상관이야? 이기면 되지. 상관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축구 팬들 중에 아스날 제외한 타 팀 팬들이 되게 꼴배기 싫어해요. 약간 아스날이 최근에 살짝 적 느낌이 됐어. 그러니까 순위가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왔네. 올라오고. 근데 축구 스타일이 예전에는 예쁘게 좀 차는 것 같더니 막 내려앉고 세피스 하고 이거 하고 막 공 안고 시간도 하고. 끌고 막 이러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 경기 전에도 뭐 이 험블 얘기 나왔을 때도 저도 재미없겠지. 뭐 요즘 맨시티도 예전 같은 그 정도 파워는 아니니까. 근데 경기가 열어놓고 보니 아스날 팬들 어제 그 아스날 팬들 아는 분들한테 통 무지하게 왔습니다. 진짜? 네, 뭐 민호 오고 막 우리 투어 갔던 친구 그 중랑에서 이치피자는 친구 있어요. 거기 막 연락이 그 정도로 아스날 팬들한테는 되게 맨시티를 이렇게 이길 줄은 몰랐다. 재밌었지. 그 느낌으로 경기도 재밌었고. 그쵸. 다 잘했어요. 뭐 파티, 라이스 뭐 다 잘하는데 그 와중에 이 어린 친구들 06 루이스 스켈리 특히나 스켈리는 득보 취급 당했었는데 골 넣고 요거까지 한번 때렸으니까 그다음에 은하넬이 교체돼서 나왔는데 걔 고3이야 07년생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아스날 팬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은하넬이 완넬이라고도 부르던데 네. 완넬이나 뭐 루이스 스켈리는 진짜 지금 팀이 너무 필요로 하는 위치에 맞아요. 등장을 해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카까지 생각하면 뉴스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 명이 터지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물론 스켈리나 은하넬이는 좀 봐야 돼요.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성장세가 좋죠. 당장은 사카 자리를 완넬이가 대신 뛰어서 바로 그치. 마무리를 기대해도 될 정도로 일단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루이스 스켈리도 그렇고 일단 지난 경기 때 징계 취소가 어떻게 보면 아스날한테는 이번 경기에서도 상당한 또 도움이 됐다. 그렇지. 네, 그래서 스켈리도 맹활약을 했었고요. 스켈리 나와서 수비 라인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저는 이런 느낌 들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리버풀이 굉장히 이제 클롭과 함께 좋은 시절을 보냈을 때 저는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등장이 굉장히 크다고 봤거든요. 컸죠. 엄청 컸죠. 근데 저는 스켈리와 이 팀버, 그 다음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뭐 베나이트, 또 왼쪽에 이제 칼라피오리 있고. 이러니까 와 얘네 스쿼드가 부상 없이 제대로 구성되면 엄청나게 수비 라인이 풍성해졌다. 수비 라인을 꽤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부상으로 빠지는 게 문제였지. 그래서 그게 되게 좀 기대가 돼요. 그치. 사실 그 칼라피오리 데려올 때만 해도 부상자가 아무도 없다는 전제하에 이거 스쿼드 밸런스 너무 좋다. 네. 아르테타가 쓸 수 있는 전술도 많아졌고 운용할 수 있는 조합도 많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원래 아스날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즌 중에 부상자가 아무도 없을 거란 전제는 원래 뭐 거의 성립이 안 하죠. 그치. 특히 팀에 진첸코가 있는 이상 무조건 부상자는 발생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부상을 많이 안 당해내 우승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보니까 리버풀이 부상을 많이 안 당하더만. 그렇죠. 그런 시즌이 있어. 그냥 그때 해야 돼요. 그때가 딱 그 좋은 시기예요. 맨시티 지금도 부상자 많잖아. 어쨌든 루이스 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날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드디어 20년 만에 뉴 애슐리 콜이 나왔다. 왜냐면 유스 좌측 풀백이 안 나오고 있었거든. 근데 이 선수도 원래 미드필더 출신입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 얘를 왼쪽 풀백으로 키울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다시 미드필더로 돌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왼쪽 풀백이 잘해. 그리고 사실 아스날 지금 아르테타 좌측 풀백이나 오른쪽 풀백이 그냥 풀백이 아니라 미드필더로 좀 겸하는 느낌으로 서야 되는 선수니까. 사실 요즘 모든 팀이 그렇죠. 그래, 사실 풀백과 미드필더의 경계가 무너져 있죠. 많이 허물어져 있죠. 왜냐하면은 움직임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니까. 지금 그 애슐리 콜 다음에 클리시, 키어런 깁스, 제가 좋아했던 몬레알, 콜라시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키어런 티어니 기대를 가졌지만 부상으로 잘 못 나왔고 그쵸. 누누 타바레즈 왜 써놨죠? 네. 라치오에서는 잘했죠. 예. 그다음에 전반기 때. 진첸코의 스켈리인데 스켈리가 제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몬레알 말고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선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애슐리 콜은 뭐 요즘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또 데이비드 데이넨과의 어떤 그런 이슈도 있었고 저는 현재에서는 콜을 엄청 싫어하는데 캐슐리 콜이라고 돈 따라 첼시 같다. 근데 저는 별 생각이 좀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갓 본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도 있었고. 근데 이런 선수 있다는 건 굉장히 뉴스 터지면 기분 좋잖아. 그렇죠. 그렇지. 네. 공짜야. 물론 뭐 유스 시설에 투자한 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뭐 리버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재미를 봤죠. 그죠. 이제 과거형이긴 하지만 그래. 아놀드가 잘했던 시기 때. 그치. 네. 아놀드에서는 마음이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올 시즌은 아놀드가 팀을 떠났고요. 알렉산더가 뛰고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아놀드의 대체를 너무 못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뛰어서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아놀드가 안 뛰어도 이길 것 같아요. 난 리버풀 팬들은 브래들리가 잘하는 걸 바라더라고. 그렇죠. 네, 똑같이 이제 뉴스 출신이니까 풀백한테 돈을 안 들이는 게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치. 그래. 요즘 비싸.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그 풀백 찾느라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싸게 데려오면 그만큼 할지도 잘 몰라. 그렇죠. 이게 터져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어제 뭐 굳이 막 빡쳤을 때는 카이가 놓쳤을 때. 근데 카이도 뭐 잘 넣어줬고. 뭐 라이스 파티 잘 문제없이 잘했고. 그래서 어제 경기는 이루 말할 것 없는데 이게 이러면 이제 맨시티가 좀 골 때리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홀란드가 이제 9.5년짜리 장기 계약을 박았잖아. 이거 맨시티랑 아스날의 요 라이벌리가 생각보다 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우승 경쟁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맨시티가 우승이었고, 그리고 두 팀이 펩이랑 아르테타의 어떤 친분 때문에 그런지 되게 팍 터지는 느낌이 있진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누가 밀리든지 그냥 적당히 축구하자의 개념이었는데, 이게 사실 우승권 경쟁하는 팀들 간에 이런 그 사적인 감정의 어떤 그 라이벌리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꿀잼이거든요. 재밌지. 근데 이제 펩하고 이제 아르테타가 멀어지면 조금 민망하지 서로. 근데 멀어질까? 기자들이 옛날처럼 싸움 붙이고 하면 옛날에 벵거 무리뉴가 막 기자들이 많이 붙였거든. 그렇죠. 일부러 붙였잖아. 보면 다 어딩을 보죠? 그 정도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전하면서 불을 붙인 건데, 물론 둘은 워낙에 가까운 사이라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수들 간의 사이는 이게 좋을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뭐 지든 이기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재밌잖아. 좀 터프하게 가야 돼. 그래. 축구라는 게. 그리고 저기 피터 형 얘기 들어봐도 잉글랜드는 축구를 여전히 그런 걸로 보는 것 같아. 부딪혀야지 가서 조져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싸워야 한다 이런 그래. 느낌으로. 안 싸우면 예전에 트로이 디니가 그랬었잖아. 아스날 애들은 불알 없다고. 쥐는 뭐 불알이 3개야 그러면? 뭐 존나 많은가 봐. 한번 그 폭행 혐의로 감옥 갔다 온 적이 있죠. 네, 그런 거 보면 그래요. 불알 3개일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 경기에서는 아스날 팬들은 완전 웃었고 맨시티 팬들은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맨시티는 자멸했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너무 많아. 매 경기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와. 수비 라인에서 볼 돌리다가 뺏기고 슈팅 허용하고 골. 이거 진짜 매 경기 나옵니다. 최근 경기에서 나 볼 때마다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난감하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뭐 새로운 선수들 들어와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는데 사실 뭐 그러면은 뭐 새로운 선수 오자마자 다 잘하면 뭐 다 영입하지. 그렇지. 그래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네. 마르무시도 움직임 하나하나는 나쁘지 않은데 아직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수비 라인은 후벤 디아스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뭐 후사노프 같은 새로운 선수들이 적응을 할 때도 무조건 옆에 후벤 디아스는 필요할 거예요. 잡아주고 리딩해주고 이게 디아스 유무가 되게 차이가 크게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옆에 동료의 위치까지 잡아주는 게 후벤 디아스입니다. 후벤 디아스가 들어옴으로써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완성이 됐거든요. 사실 맨시티가 백프 라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센터백 찾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아스널 생각해보면 마갈량기스 살리바 잡는데 오래 걸린 것처럼 후벤 디아스가 오면서 퍼즐이 완성이 된 건데 그게 빠지니까 나머지가 좀 흔들흔들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디아스 그 앞에 로드리 이런 선수들이 빠지니까 그치, 주축이 없어진 거 아니야. 거기서 계속 그럼. 사단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계속 이번 시즌 내내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치. 후방에서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맨시티 팬들도 이제 몇 번 이거 봤잖아요. 이렇게 실점하는 거 보면 불안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그건 마음 편하게 골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토트넘 팬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후방에서 볼 돌릴 때. 토트넘 팬들은 지금 그게 맨시티 팬들이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는데 그것도 자주 보다 보면 뭐 그러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불안감은 없어야 돼. 그게 한 시즌으로는 안 돼. 한 서너 시즌 가야 돼요. 그래야 적응이 되지. 사실 맨시티는 기본이 요즘에는 디폴트가 우승이니까 근데 이러니까 맨시티 팬들이 걱정하는 게, 그리고 다른 팀 팬들이 기대하는 게 레알전입니다. 야, 얘네 이렇게 헐거워가지고 레알이랑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레알도 최근에 리디거가 또 부상이야. 그리고 거기도 수비라인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둘이 완전 난타전할 수도 있어. 뭐 그 재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주원이 형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이 하베르츠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형이 샤막이 그립다, 벤트너가 보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얘도 벤트너요 이러잖아. 저 샤막은 그래도 어떻게 멋있으니까 뭐 둘 다 잘생기긴 했는데 벤트너까지 소환될 줄 몰랐네.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 음성도내였나? 후사노프란다. 마르무시가 아스날에 왔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마르무시는 아니래.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잘하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하자 있는 애들은 맞다 그러고. 마르무시가 왜 어때서? 장난하는데. 저는 정통파 9번을 얘기한 거예요. 9번에 가까운 선수. 샤막, 벤트너 9번에 가깝죠. 마르무시는 윙포에 가깝잖아요. 걔네는 번호만 9번이에요. 네. 걔네는 번호만 9번에 가깝지. 실력은 번호라도 9번을 줄 수 있는 애들. 그게 저는 아스날에게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약간 좀 시사적인 것도 있었죠. 정말 아스날에게 필요한 건 뭔가? 넘버 9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아직도 벤트너 센터백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아스날 골 넣을 거 동료 거를 막아서가지고. 근데 그래서 뭐 이건 안 될 것 같긴 한데 마지막에 지금 올리 와킨스 좀 찔러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형철이랑 얘기하면서 와킨스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나빼드지. 저는
뭐 이 상황이면 누구라도 데려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이따 이적 시장 삐라떼 하겠지만 뭐 아무도 안 데려올 것 같아요. 네. 넘버 9이 필요하다. 벤트너도 어제 뭐 중계 때 얘기했지만 좋았던 모먼트가 있었어요. 진짜 잘 얘기하셨는데 걔는 모먼트예요. 좋았던 시기도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북런던 더비 때인가 교체돼서 들어오자마자 첫 터치가 헤더골로 그 결승골 나고 그런 모먼트가 한두 번 있었지. 걔 그 옵사이드 하는 거 보죠. 진짜 우라통이 침입니다. 저 새끼가 제정신으로 서 있나? 그러다가 옵사이드 걸리고 그래. 진짜 정말 약간 따기 마려운 스타일이야. 그 번호 52번 7번 안 되니까 52 이런 거 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나 옛날에 독일로 이적한 다음에 엄마가 3번 달라고 그랬다고 3번 달고 뛴 적도 있었어. 이게 좀 특이해. 그 특이한 선수였어요. 네, 특이해요. 맞아. 예전에 별명도 그거였어요. 약간 구준표 닮았다고 벤준표도 있었어. 벤준표까지. 구준표를 닮았었나? 그 이민호 씨가 그거 했을 때 약간 그 느낌 닮았다고 벤준표도 있었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스날 팬들은 굉장히 즐거운 경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를 에버튼으로 보겠습니다. 에버튼은 뭐 경기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지금 3연승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연승의 원동력은 모예스로 봐야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다음 주에 물렸던 머지사이드 더비를 하더만 주중에 잡혔더라고요. 주중에 있어요. 네, 수년 경기가 드디어 잡혔어요. 네. 그때 날씨 때문에 못했던 거. 근데 이게 뭐 요즘 사실 머지사이드 더비는 지역 더비라는 거를 빼고 나면 과연 이 한쪽으로 너무 쏠린 것을 라이벌전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너무 리버풀이 가져갔는데 모예스가 아까 조은영 얘기한 것처럼 에버튼이랑 잘 맞나 봐. 그러니까 이 수맥이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전 머지사이드 더비는 놀랍게도 에버튼이 이겼습니다. 그때 그리스 파크에서 브랜스웨이트 골 넣고 칼버트린 골 넣고 그래서 리버풀은 직전 머지사이드를 졌는데 이번에도 일단 구디슨 파크로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에버튼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경쟁을 하는 팀들 첼시도 그때 한창 리버풀과 순위 경쟁을 할 때 첼시도 에버튼에게 못 이겼고요. 아스날도 에버튼하고의 경기 때 무승부였나 그랬나? 네, 그때도 0대0으로 비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버튼이 갖고 있는 그런 수비 단단함이 모예스가 오기 전에도 순위 윗순위를 노리는 팀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고춧가루를 뿌렸는데 리버풀이라고 안 그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 딱 순위 경쟁 팀을 따돌리고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버튼전 승리가 리버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필 에버튼도 상승세라서 그게 지금으로서는 좀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긴 하죠. 지금 빌라한테 진 다음에 토트넘이 이기고 브라이튼 이기고 레스터한테 이겼고 이 모예스가 브라이튼전 끝내면서 프리미어리그 700경기 지휘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어쨌든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 대단하긴 합니다. 에버튼 뭐 웨스트햄 때도 사실 웨스트햄 팬들은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었잖아요. 되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트로피는 들었지만 땄지만 컨퍼런스 딴 거랑 별개로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모예스랑 에버튼이랑 잘 맞나 봐. 그러니까 저는 딱 그렇게 보는데 모예스가 딱 자기가 맡았을 직후에 그 선수를 어떻게 이 지도를 해야 장점도 끄집어낼 수 있고 팀 분위기도 온화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감독인 것 같아요. 션다이치가 오히려 뭔가 선수에게 장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감독도 길게 보니까 자기 전술의 선수를 좀 맞추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뭔가 축구를 하더라도 모예스 감독은 조금 더 선수의 장점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지시를 하고 그것들이 경기 전개는 조금 단조로울지언정 선수한테는 내가 하고 있는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대로 팀 분위기가 올라오고 성적이 좀 잘 만들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칼버트레인이 요즘에 부상이긴 한데 모예스가 오자마자 사실 제가 가장 놀랐던 게 칼버트레인 활용법이었거든요. 네. 루인을 이제 조금씩 팀적으로 잘 쓴다. 더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하는구나. 그게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게 모예스가 오자마자 달라진 부분이구나라는 게 눈에 많이 보여졌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에버튼이 이렇게 되면서 잠깐 토트넘이 어제 새벽 경기 이기기 전까지 순위가 뒤집혔었어요. 에버튼도 올라오고 있다는 게 보이고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세피스 코치로 찰리 아담이 들어왔더라고. 찰리 아담이 저랑 동갑입니다. 85년생.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주원이 형 혹시 임플란트기 전에 찰리 아담 이 정도 됐었나요? 그런데 그 정도. 근데 찰리 아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찰리 아담 지금 VR 있을 때 막 뛰고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선생을 못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많이 했잖아. 그렇죠. 디오 코스타 밟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산체스 암살시도 했잖아요. 이거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에버튼은 일단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분위기가 꽤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전에 그 왜 모예스도 그 우리나라 국대 보임설 이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어요. 뉴스 나왔었죠 그때. 그치. 와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랬었지. 모예스 커리어가 좋으니까. 근데 뭐
홍명보 감독이 지금 내 이끌고 있습니다. 네. 모예스 에버튼은 이렇게 느낌 잡으면 저는 강등이랑 거리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요대로만 가면 이렇게 연승하고 분위기 잡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 또 한번 잡으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쭉 해서 생각보다 막 11, 2위로 끝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모예스 감독이 에버튼에서 근데 난 그것도 신기하긴 하더라. 모예스 감독 부임한 이후에 그 첫 경기를 내가 봤나 했는데 졌을 때. 근데 이겼을 때가 졌을 때가 한번 봤는데 파란색 그 자켓을 입고 있었거든. 에버튼 자켓. 또 갑자기 젊어 보이는 거야. 파란색 톤이. 그 전까지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아 진짜 많이 늙었다. 노쇠했다. 근데 좀 젊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톤이 맞아 에버튼하고. 그 모예스가 하얗잖아. 그 눈도 약간 그것 쪽이야. 프로도 쪽이야. 반지의 제왕 쪽이에요. 그러니까 쿨톤이 맞는 것 같아. 파란색이 잘 맞아. 퍼스널 컬러가 겨울 쿨톤이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좀 활발한 느낌이 들고 에버튼의 경기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사실. 그러니까 선수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모예스 감독이 잘 체크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뭐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건 이렇게 연승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예스가 부임한 이후에 팀 내에서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감독을 하면서 에버튼을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팀으로 만든 사람이 모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들에게 지지도 얻고 있고 항상 유럽 대항전 언저리였잖아요. 무조건 그 에버튼 안에서도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별다른 적응이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카리스마 있게 팀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모예스가 잘하니까 다시금 공공재들에 대한 평가를 또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 있었죠? 네, 모예스도 그렇고 사실 그 빅샘도 그렇고 세멜러다이스도 그렇고 로이 호지슨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지슨 근데 저는 호지슨은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 진짜 대단한 진짜 대단한 사람. 이분은 정말. 생각 이상으로 스웨덴 축구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아시아도 있었어. 인테르도 맡아봤을 만큼 빅클럽 경험도 있고 지도자 경험이 풍부한데 공공재도 실력이 있으니까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고 호지슨이 이제 팰리스에 부임해서 항상 잔류를 시킨거나 모이스가 웨스트햄이나 이런 팀들 잘 이끌면서 성적을 내고 웨스트햄에서 트로피도 들고 에버튼에서도 지금 바로 반등을 일으킨 거 보면 공공재라고 해서 실력이 폄하될 수는 없는 것 같다. 확실히 실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감독들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니 맨날 감독 대행만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감독을 시켜주고 그리고 팀을 안정시키고 근데 이제 그분들도 많이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렇죠. 아마 다른 공공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나이가 많아. 그래서 호지슨도 도대체 완전 벤거보다 나이가 위일걸요? 기억하기에? 호지슨 감독은 모르긴 몰라도 그 나이 먹도록 경제 활동을 그것도 세계 탑리그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 할아버지는 설 연휴 때 이제 가족들이랑 엄마 아빠랑 이제 저도 신혼집에서 옮겨가서 본가에서 이게 TV를 보는데 박근영 씨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 배우. 꽃보다 알배도 나서는 박근영 씨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 물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저 나이 때까지 저렇게 배우 활동하고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게 저렇게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죠. 오랫동안 본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 리스펙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본인 경제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 그리고 형이 안첼로티 얘기 나오면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돈을 얼마를 모았을까? 진짜 얼마나 모았을까? 아니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그 음성 도내로 그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나중에 손흥민 선수 은퇴한 다음에 두 분이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떤 질문 하실 건가요? 저는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혹시 그 자산 상태가 어떠신가?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뭐 밖에서 나가지 못하겠지만 혹시 그 어느 정도 뭐 건물 있으세요? 이런 거 궁금하잖아. 궁금하지. 근데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좀 뭐 당연히 좀 방송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시청자가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재밌게 방송하면서 저 오랫동안 방송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경규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끝까지 한다. 한 사람이라도 날 찾는다면 한다. 뭐 그런 진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끝까지 하지만 오래 촬영하는 것 싫다. 항상 스트레이트로 끝내시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 이경규 아저씨가 세계 일찍 부르지 마라. 오래 찍지 마라. 빨리 끝내라. 난 일찍 부르는 건 상관없어.
그러면 일찍 끝내야 돼. 네, 왔는데 뭐 2시간 기다리고 3시간 기다리고. 대기의 마탱이가 가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방송을 해야 지금 보고 있는 어쨌든 이스타 TV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그래. 돈 많이 벌었을 때 그럼요. 내가 계속 방송하고 있으면 아이고 형님 아직도 방송하고 계시네요. 하세요. 저 성공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돈에 빵빵하는 저는 그 임플란트 좀 더 끼세요.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정말 그 순간 요즘 이 괜찮으세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 많이 버세요. 네. 돈의 최고. 그 에버튼은 어쨌든 상승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원래 그 순서대로 안 가고 그 형철이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어느 감독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전술에 좀 짜맞추 션다이치 얘기하면서 예. 자 맨유 얘기로 넘어갑니다. 맨유가 오늘 수정공한테 졌어요. 홈에서 이 마테타한테 2골을 먹으면서 졌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할 2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느 정도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저 잠깐 봤거든요. 예. 왜냐면 저 그런 부상을 길게 좀 보기 못 봐요. 힘들죠. 네. 그거 느린 그림을 못 보겠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완전히 하자마자 바로 손 들고 눈물도 막 흘리고 그러는 거 그게 보니까 알아요. 그리고 릴산마가 부상을 안 당한 선수도 아니잖아. 장기 큰 부상도 부상도 당했었잖아. 네. 압니다. 드득. 안 좋다 이거. 본인만 들려요 소리가. 그렇다며? 네. 아킬레스도 뚝 소리 나고 그런다며. 아킬레스는 옆에 사람과 들려요. 무서워. 딱 이런 소리가 나. 네. 아킬레스는 나는데 이 무릎 같은 거나 이제 그 인대 같은 거 늘어날 때 본인만 들리겠지. 드드득 소리가 본인이 들리는데 이제 몸에 타고 올라오는 거지 귀까지. 근데 이제 본인이 안 거죠. 이거 큰 부상이다. 무릎에서 소리 드드득 났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네. 이제 안 거죠 사실. 이 선수가 부상당한 거는 좀 안타깝다. 안타까우니 뭐 회복은 잘했으면 좋겠고 어느 부상이든 부상은 좀 안 좋은 거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굳이 보자면 이거 대체가 좀 불가능한 치명타죠. 왼발 센터백의 네. 빌드업이 특히 빌드업이 리산드로가 미쳤던 그렇죠. 영향이 진짜 컸어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는 앞으로의 시즌에 있어서도 전망이 밝기 힘듭니다. 왜냐면 원래였다면 삼선의 마이누를 빌드업 중심으로 써서 뭔가 배급이 되고 할 텐데 마이누도 올 시즌 보면 부상 복귀 이후로는 조금 주춤한 시즌을 좀 보내고 있고 그죠. 우가르테는 뭐 뭔가 본인이 풀어주기보다는 쓸어 담아주는데 역시 그 역할이니까. 자원이 있고 여전히 좀 미드필더의 볼 배급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리산드로가 정말 필요한 선수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좀 사고와 같은 부상이에요. 네. 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수정공 맨유 요 경기 얘기하면서 2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린다 그랬었는데 하나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였다면 하나가 아모림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아까 션다이치 감독이 본인 전술에 선수들을 끼워 맞추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맨유 팬들은 테나가 싼 똥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부 의견들을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감독 선임이 맞는가에 대해서 잘라라라기보다 왜냐하면 아모림이 백스리에다가 약간 구겨 넣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난다. 왜 좀 항상 이래야 되지?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짜증은 나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전에 감독들의 어떤 그 과오 때문에 당장 또 아모림을 자를 수는 없어. 근데 이렇게 패배가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러니까 13, 14위 올라갈 느낌은 안 들고 조금 올라가다 싶으면 또 지고 분위기가 약간 좋았던 건 사실 컵대회였어요. 리그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좀 되게 이 스탠스가 딱 바뀌었다는 아닌데 진짜 아모림도 이거 대책 없다라고 왜냐면 성적이 진짜 안 좋긴 합니다. 리그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성적이 안 좋긴 한데 나는 이거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해. 내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몰라 현지에서 또 어떻게 그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내 생각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소 3년 본다. 가야지 뭐. 이런 생각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지금 또야 또 누구 감독 오면 또 반짝 이렇게 하겠지. 근데 또 턴아웃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렇지. 안 그렇잖아. 근데 매번 지금 맨유의 감독 나가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성적을 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수밖에 없죠. 당연히 믿고 가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약간 그쪽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자를 수는 없는 건 아는데 아모림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 결국엔 본인 백스에다가 꾸겨 넣는 것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지나? 왜냐하면 지금 맨유도 구장 신축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적료로 쓸 수 있는 돈이 이전처럼 빵빵빵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 PSR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러면 또 지지부진하게 몇 년이 가면 이 상황이 도대체
퍼거슨 은퇴한 다음에 지금까지니까 여기도 지금 10한 2, 3년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길다라는 느낌을 받을만 하죠. 그리고 뭐 이적 시장에서 마지막에 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뒤에 삐라 때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결렬이고 도르그는 데려왔죠. 그렇죠. 뭐 이 선수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지만 맨유 팬들도 답답할 만해요. 우리가 어제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토트넘 경기랑 맨유가 하고 있었는데 골 먹힐 때마다 이제 형이 그 치즈직 들어가가지고 당군형 표정을 봤어요. 당군형 말을 안 해. 내용이 똑같거든. 말을 안 해. 그냥 물론 이제 아마 형이 그 본인 사무실 가서 안 하고 집에서 하니까 소리를 못 질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표정이 다 약간 이 표정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좀 또 다른 시도를 해야 포메이션도 바꾸고 뭐 선수작도 바꾸고 이래야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이건 좀 좋다. 그러면서 경기마다 새롭게 뭔가 얘기할 거리가 생길 텐데 계속 같은 전술이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안 좋은 굴레가 반복되는 거고 이제는 좀 할 말도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문제가 이 아모림이 이제 스포르팅에 부임을 할 때도 그때도 원래 시즌 중 부임이었어요. 2020년 3월쯤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꽤 많은 후반기 일정을 남겨두고 어쨌든 이 시즌 중에 부임을 했는데 원래 2019-20 시즌 때 스포르팅이 백4를 쓰다가 성적이 안 좋았고 아모림이 오자마자 3-4-3으로 바꿨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올라왔구나. 그때는 리그 성적이 6승 3무 2패. 마지막 일정 때 2패 당한 것 빼고는 부임 반등 효과를 제대로 받고 그때도 아모림은 오자마자 백3를 써서 단 한 번도 백4를 안 바꾸고 쭉 백3를 이어갔거든요. 그럼 이 아저씨 그냥 백3가 본인 완전 그건 거야. 그렇죠. 그리고 스포르팅 때는 시즌 중 부임을 했는데도 저도 이후에 평가들을 찾아봤지만 중간에 부임했는데도 평가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맨유에서도 원래였다면 시즌 중 부임이라는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그래도 아모링이니까 잘하겠지. 그리고 백3 전술을 어쨌든 쓰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백3 전술은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스포르팅 때랑 다르게 결과가 지금 너무 안 나오고 결과 진짜 안 나오긴 해요. 문제는 여기서 아모링이 백4를 쓰거나 뭔가 변화를 주는 게 현재로서는 아직 상상이 잘 안 된다. 그게 또 문제죠. 백3를 썼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한다는 팀하고 상대했을 때는 저는 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어제도 골 먹는 장면들이 너무 쉽게 골 먹고 본인들이 되게 어렵게 공격하다가 골대 맞추고 안 들어가고 막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모습 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아모림이 당연스럽겠지만 아모림이 원하는 스쿼드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모림 축구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선수, 그러니까 비싼 선수가 아닌 어느 정도는 팀의 구색에 맞는 선수가 좀 필요한데 그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한 감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모습을 몇 번은 봤으니까. 보긴 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리산드로 부상은 아모림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팀을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 되게 큰 난관이 생긴 겁니다. 본인이 후방 빌드업에서 주축으로 맡겨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일 텐데 당연히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근데 그게 이제 부상으로 빠졌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메워 나갈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경기 보겠습니다. 일단 브랜트포드랑 토트넘 경기를 봐야 되는데 이겼어요. 저는 좀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날카로운 잣대로 토트넘 경기를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게 아닌가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할 정도거든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거밖에 못하나? 왜 매번 똑같이 저렇게 움직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 이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저는 한 세 가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이번 시즌의 강등권이 되게 공고합니다. 세 팀이 딱 안 좋아요. 그렇죠. 지금 딱 그리고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올 시즌도 승격 팀들이 다 똑같이 아래 3단에 달리고 있거든요. 자, 그 얘기인즉슨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약에 레비가 빠르게 경질할 생각이 없다라면 강등까지 갈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입니다. 물론 이게 계속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과연 토트넘한테 좋은지 모르겠다. 그게 첫 번째 생각. 자, 두 번째. 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보니까 어제는 상황상 그래도 경기를 약간 마지막에는 조율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너무 계속 극단적으로 안 올리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이 좀 갈려. 너무 많이 당해서 이제 좀 조율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니야. 선수들이 없어서 부상으로 빠진 게 많아서 그런 거지. 저 아저씨 정신 못 차리는 스타일이다. 무조건 선수를 돌아오면 또 올려서 또 뒤통수 맞을 거다. 근데 결국에는 다 포스테코글루에 대한 회의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경기 이겼지만 우리 라이브 하면서 그랬잖아. 경기 내용이 바뀌었냐? 아닙니다. 별로 바뀌지 않았어. 그냥
부상 선수가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조율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죠. 저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팀적으로 선수들이 스스로 아는 거죠. 다음 경기가 이제 안필드 원정의 카라바오컵 2차전이다. 예. 그 경기가 더 이제 욕심이 상당히 많이 날 거거든요. 그쵸. 당연히 동기부여도 될 거고. 그래서 조금 마지막에는 조심스럽게 조율을 하면서 푼 게 아닐까. 모든 평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중에 있을 그 리버풀전에 그게 중요하다. 결과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안필드 원정 가가지고 토트넘이 뭔가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긴 해요. 네, 근데 리버풀이 이제 콴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토트넘에게 또 희소식일 수 있다. 네. 네. 어제 그 새벽 경기 생각해보면 무어 같은 선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양민혁 선수는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가고 무어가 뭐 본인들 뉴스기도 하고 잉글랜드 선수다 보니까 남겨서 했는데 그렇게 또 아주 잘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때 그 얘기가 나왔어. 그래도 쟤 아직 07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주원영 얘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07을 라민 야말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걔는 특이한 선수니까. 근데 프로 레벨에 들어온 선수를 계속 나이 갖고 까방권을 주는 것도 저는 안 맞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프로 레벨이면 그냥 실력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도 맞으니까. 그래서 좀 뭐 베리발이나 그레이나 무어나 이런 선수들이 안타까운 건 맞지만 잘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레이는 좀 뭐 워낙에 포지션이 자기 원래 포지션이 아닌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고생스러운 게 있겠지만 무어도 더 잘해줘야죠. 더 잘해줘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좀 더 해주긴 해야 돼요, 사실. 네,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그 기존에 있었던 뭐 비수마라든지 사르 이런 선수들도 젊은 선수들이잖아. 좀 에너지틱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 네. 근데 저는 그건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스쿼드가 되게 훌륭한 스쿼드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부상 선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저는 포스텍보다 좋은 감독이 만지면 이거보단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4위 안에 바로 들어간다까지는 아니어도 이거보단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스쿼드긴 하다. 스쿼드가 그래도 유럽 클럽 대항전은 경쟁을 해야 되는 유럽 대항전 근처에는 가야 돼요. 챔스까지는 아니어도 유럽하든 컨퍼런스 근처에는 있어야 되는 스쿼드예요. 심지어 이적 시장 때 쓴 돈도 적지 않거든요. 선수를 좀 너무 어린 자원들을 데려와서 그렇지 쓴 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성적은 더 나아야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여기서 하나 얘기를 더 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2골에 다 관여를 했는데 소니는 계속해서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6골 7개 도움이니까 이번 시즌도 산술적으로는 텐텐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최다 득점, 최다 공격 포인트, 어시스트 요것도 다 20위 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손흥민의 기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록하니까 요걸로 넘어가서 이 경기 리뷰는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머스랑 리버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원한테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이라울한테 기대를 했는데 나름 본머스가 잘하더라고요. 잘했어요. 잘해요. 네. 근데 리버풀 넘지는 못했다. 본머스가 잘한 건 역시 알렉산더의 뒷공간을 잘 공략한 거. 네. 알렉산더가 요즘에 수비에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가장 제 눈에도 들어왔던 장면은 미드필더들이 알렉산더보다 복귀를 더 빨리 하더라고요. 수비 복귀를 더 빨리 하는데 알렉산더는 그 볼 뺏기고 좀 걸어 있다가 화면이 전환되고 본머스가 올라가는 틈에 슬금슬금 복귀하는 거를 봤어요. 네. 거기서 수많은 리버풀 팬들은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등을 돌리고 계시지만 근데 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슬렁슬렁 뛰지? 진짜 그게 팬들이 진짜 싫어하는 포인트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클롭이 떠날 때 아놀드가 마지막에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놀드로 같이 떠났어요. 같이 마음을 떴나? 네, 같이 그냥 떠났어요. 지금 알렉산더가 와 있는 거예요. 아놀드는 이미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원한다면 가계약을 이미 한 것 같고 아마 이대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지 않을까. 근데 팬들이 더 안 입고 보는 거는 이러면서도 이제 이적료 하나 안 안기고 FA로 나갈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좀 안 입고 온 건데 경기 자체는 그 알렉산더 쪽이 많이 공략을 당해서 위기를 계속 내줬지만 버텨준 선수들의 공이 컸습니다. 알리송 골키퍼가 이제 부상 복귀하고 완전히 폼을 되찾았고 이번에 또 잘해줬죠. 반다이크, 뭐 코나테가 고생 많이 했어요. 알렉산더의 뒷공간은 거의 코나테가 커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흐라벤베르까지 중요할 때 볼 간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리버풀이 계속 그 위기 상황을 본머스에게만 주지 않고 흐름을 조금 정돈할 수 있게끔 틈을 만들어줬거든요. 여기에 이제 학포가 페널티킥 얻고 살라가 멀티골을 넣어서 살라의 결정력에 힘입어 리버풀이 2대0으로 원정을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놀드 얘기했는데 아놀드가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만 어떤 그런 느낌이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잖아요. 크로스는 확실히 헷갈리네요. 이걸 어떻게 누구를 불러야 되지 이거는? 트렌트만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크로스의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알렉산더도 플레이를 보면은 패스미스가
그 무리한 패스를 하려다가 나와서 그걸로 역습을 내주는 경우들도 많고 지금 리버풀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날 경기 때 코나테가 너무 고생을 해서 네. 아마 다음 토트넘과의 경기 때는 코나테가 못 나올 가능성이 그래서 커요. 이제 콴사 얘기를 했구나. 게다가 이날 알렉산더가 또 다쳐서 브래들리가 뭐 오른쪽 풀백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고메즈가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브래들리가 나오는 게 나은 거 아니야? 훨씬 낫죠 사실. 아니 그래? 아니 근데 왜 아놀드에 대해서 그러면 왜 아놀드의 이적 얘기만 할 때마다 왜 리버풀 팬들이 흥분했던 거야? 아놀드 재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많이 철회한 것 같아. 정말 많이 철회했어요. 정말. 아 그래요? 맨유전이 가장 많이 마음을 돌리게 했던 결정적인 경기가 그냥 나가라 이거야 이제는? 이제는 뭐 나가든 말든 그냥 엄풀 그만하고 마음 떴으면 그냥 빨리 나가서 발표해라. 잔류 뭐 재계약 고민한다고 했는데 벌써 2월까지 이걸 질질 끌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크게 마음이 없는 행동일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저도 이제 한 팀을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재계약하면 오케이예요. 오케이 뭐 그럼 이제 한 거야. 근데 이렇게 질질 끌면 그럴 거면 꺼져. 이거는 마음이 커요. 너무 열심히 안 뛰는 게 이거 보여서 되게 싫어하니까. 열심히 안 뛰는 게 보여서 그게 제일 커요. 그리고 저는 아놀드 잘할 때 실력을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팀에서 풀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 그럼 저는 아놀드 같은 풀백 좀 사실 쓰기 되게 어려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좀 쉽지는 않은 스타일의 선수야. 공격적으로 아주 독특한 엄청나게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 속도나 이런 걸 보면 좀 아쉬운 것도 크고 둔한 부분이 좀 있죠. 이 선수에게 풀백 치고 되게 뭘 맞춰줘야 돼. 그거는 저는 사이드백한테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사이드백한테 요즘 요구하는 게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수비력 엄청 단단한 수비력을 원한다까지는 아니거든요. 요즘 또 봤을 때. 아무래도. 예. 근데 아놀드는 워낙 그런 게 좀 떨어지니까 눈에 너무 띄잖아. 네,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런 게 좀 답답해요. 그렇죠. 아유 알렉산더 얘기하다가 쓴 산소가 너무 아까운데 이 시간마저도 그 정도로 싫어해? 너만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안 뛴 선수는 마음이 진짜 떠나서 살라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산소는 살라한테 써야 되는 산소예요. 기록을 쭉 정리해 왔거든요. 네. 일단 지금 현 상황 리그 21골 21골 13개의 도움 13개도 공격 포인트 34개인데 모두 다 지금 1위고요. 어시스트 잘하면 예전에 앙리 20, 20도 불가능하지 않겠네. 뭐 쉽진 않아요. 어시스트라는 게 원래 받는 선수가 토해내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커서 조금 보류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너무 잘하고 있고 전체 시즌으로 보면 대회 전체를 봤을 때 33경기 25골 17개 도움인데 골 수를 보면요. 레반도프스키가 30골로 지금 유럽 주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30골 3도움입니다. 네. 케인은 26골 10도. 그리고 다음이 이제 살라인데 25골 17개 도움이에요. 도움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대단하고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178번째 골을 넣어서 이전에 앙리를 넘었고 이번에 램파드를 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올타임 6위. 현역인데.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해리케인이 213골이고 루니가 208골, 앤디 콜이 187골인데 일단 살라의 지금 페이스면 루니까지는 넘고 재계약까지 잘 이루어진다면 뭐 루니 케인까지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시어러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2위까지는 불가능하진 않지 않을까. 올 시즌 이제 앤디 콜 187에 얼마나 근접하게 나가설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프리미어리그 소속으로 20골을 넘긴 시즌이 살라가 이제 5시즌이 됐습니다. 앨런 시어러가 7시즌이 있고 아구에로가 6시즌이 있고 케인도 6시즌. 그리고 앙리랑 살라가 5시즌인데 공동 4위가 됐고요. 그 20골을 못 넘긴 시즌도 19, 20 시즌이랑 22, 23 시즌은 살라가 19골이었어요. 한 골 모자란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가장 적은 골을 넣은 시즌이 지난 시즌 18골. 네, 이런 또 기록이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20골과 10개 도움을 기록한 최초의 30대 선수. 그리고 92년생. 최초 20골과 10도움을 3시즌 기록한 선수로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사례로 살라가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PL 킹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선수들, 사실 프리미어리그 킹이라는 타이틀이 처음 킹이 붙인 건 이제 앙리 때문이었는데 그 뒤에 킹 붙는 선수들이 크게 봤을 때 3명이 있습니다. 앙리, 아자르, 살라. 뭐 미드필더 중에 킹은 뭐 요즘에는 케빈 더 브라이너지만 공격수 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형이 이제 감독이에요. 살라 씁니까, 아자르 씁니까? 형 프리미어리그 팀 하나 맡았어. 우승권 근처야. 왜 앙리는 없어요? 아니 일단 둘 중에 하나. 아자르요. 아자르 써요? 네. 형 개취인 거죠. 근데 아자르 되게 마법 같은 선수였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뒤에 레알에서 해먹은 게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잊은 거지. 네. 아자르 장난 아니었지. 저는 아자르 씁니다. 오. 네, 나 있을 때만 뭐 나도 한 2, 3년 하다 잘릴 거니까. 예. 나 있을 때 아자르 쓴다. 네. 그럼 아자르 써요, 앙리 써요? 앙리 씁니다. 자, 앙리 살라도 그거에 의해서 앙리인가요?
아니면 뭐 3명이서 가위바위보인가요? 앙리 쓸 것 같아요. 앙리. 네.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팬들의 투표나 여러 가지 여론은 앙리 살라가 지금 거의 비등비등하게 온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리고 아자르보단 이미 살라가 좀 더 위다. 위다. 왜냐면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는 게 살라가 워낙 그렇지. 세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요 기세면 물론 본인의 선호하는 스타일, 개취가 많이 반영되는 축구라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살라가 어떤 부분은 이미 앙리를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살라가 강하긴 해요. 그렇지. 근데 살라가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비판을 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잠깐 이전 같진 않은데. 네. 근데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게 말도 안 돼. 이제 어제 경기에서 2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치. 그렇게 슈팅 때리면. 그렇게 슈팅 때리면 막을 수비가 없어. 아니 뭐 슈팅 때리는 기미가 있어야 뭐 발을 뻗던가 하지. 네. 그런 식으로 골 넣어버리면 그 감은 그 자신감이거든요. 그 자신감과 그 감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당연히 따라올 자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92년생인 걸 감안하면 92년생 우리가 지금까지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92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한때 이제 조칭호가 붙었었던 메조, 그 다음에 조뚜 그리고 내존 마조. 내존 마조시였는데 네이마르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물론 네이마르가 보여줬던 마법에 가까운 플레이들이 있었지만 저는 감독이라면 네이마르 안 씁니다. 네. 왜냐면 부상이 너무 많고 지금이면 안 되죠. 네, 살라죠. 이러면 살라라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살라는 이게 약간 좀 저는 오히려 살라가 가끔은 평가 절하받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선수다. 엄청난 선수죠. 사실. 엄청난 선수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선수죠. 네. 네. 어쨌든 본머스가 좀 그래도 무승부라도 해주지. 본머스 무 에버튼 무면 그래도 아스날이 좀 따라잡을 뭐라도 좀 생기는데 살라 있고 이러니까 도저히 뭐 드롭을 안 해 리버풀. 본머스도 타이밍이 있었는데 네. 뭐 PK를 내준다거나 잘하긴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살라가 그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힘 빠지죠.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본머스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라가 본머스가 잘 하다가 타이밍상 한번 좀 질 타이밍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잘하고 있는 팀이 진짜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주요 경기들 리뷰를 해봤고요. 잠깐 주제를 바꿔서 국산 리뷰로 가봅시다. 코리안 리거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잉글랜드 근처를 볼게요. 양민혁 선수가 챔피언십으로 이제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이제 박성 선수도 뛰었고, 그다음에 우리에겐 또 이제 타랍으로도 좀 친숙한 윤석영도 있었고, 네. 박지성도 있었고, 그렇지. 또 이제 갔는데. 생각보다 평이 좋았어요. 76분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오른쪽 윙으로 뛰었습니다. 네. 투입되고 3분 만에 중거리 슛. 뭐 이미 많은 움짤이 돌아다녀서 팬들도 보셨을 텐데 강원에서 자주 봤던 슈팅을 때리더라고요. 네. 터치 좋았고 폭을 벌리면서 공 잡을 때 공간도 잘 확보했고 뭐 기술과 슈팅력을 퀸즈파크 레인저스 팬들에게도 유감없이 보여줘서 끝나고 현지 팬들 반응을 보니까 양민혁 들어오자마자 공도 자주 잡고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다라는 평가들이 팬들로부터 나오더라고요. 이번 경기 때도 패스도 그렇고 기본적인 과감성이 많이 돋보여서 유럽에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토트넘 내부 훈련 때 양민혁 선수의 컨디션이 되게 좋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영상으로 못 봤잖아요. 그쵸. 근데 QPR에서 실제로 뛰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몸이 좀 가볍긴 한가 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토트넘 경기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물론 가서 많이 뛰는 게 무조건 중요한 나이니까 간 건 좋은데 토트넘에서 좀 더 있으면서 기회를 잡지는 못했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임대를 하려고 데려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갑자기 좀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니 나는 이거는 이제 양민혁 선수는 양민혁 선수 에이전트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냐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선수가 이제 국내든 어디든 이적을 했는데 난 갔다. 근데 아예 눈길조차 안 주더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 얘기도 안 하고. 뭐 지금 양민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뭐 이런 선수들도 있어요. 뭐 어떤 나에 대한 플랜이나 이런 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감독이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뭐 관심도 안 주더라. 그래가지고 뭐 근데 나중에 코치가 와가지고 아니면 뭐 에이전트가 와가지고 너 임대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 임대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양민혁 선수의 QPR의 활약을 좀 봐야 되겠지만 또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그렇게 빨리 보낼 정도인가? 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애초부터 데리고 와서 좀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뭐 2부 리그 팀으로 이제 임대를 보낼 플랜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뭔가 포테코글로 감독이
그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뭐 영입이었는지 뭐 데리고 왔는데 기대 이하였는지 그거 진짜 우리가 알기 힘들지. 알기 힘들지만 토트넘 상황 봤을 때는 또 양민호 선수의 컨디션 봤을 때는 우리가 또 K리그에서 활약한 거 봤을 때는 한두 번쯤은 기회를 줘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죠,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히 팀 상황이 좀만 좋았어도 그래도 기회는 한번 잡았을 것 같거든요. 나는 팀 상황이 좋았으면 기회를 잡았다가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게 반대. 해석이 상황을 두고 두 쪽이 나뉘는 것 같아. 주원이 형처럼 나쁘면 더 두고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너무 팀이 막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일단 안전빵인 선수들 그리고 유망주들 중에서는 어쨌든 뉴스가 무어니까 이쪽이 기회를 두고 양민혁을 안 쓸 수는 없으니 출전 기회를 주는 쪽으로 돌린 거 아니냐. 원래는 쓸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무어 얘기 잘했는데 난 무어를 봤을 때 계속 이제 뭐 양민혁도 어리고 무어도 어리니까 어린 걸 감안하고 얘기할게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양민혁이 저 무어보다 떨어졌나?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저도 선수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가서 얼고 뭐 적응 못하고 멘탈 깨지고 하면 무어보다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어제 경기에서 무어가 대단한 걸 보여줬나? 근데 양민혁 떨어지나? 이런 거라니까. 근데 또 무어는 또 잉글랜드이고 뉴스니까 뉴스고 못 써야 된다. 또 언어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무어는 그렇지. 이제 그쪽이니까 그런 통하니까. 부분도 고려가 됐을 거고. 근데도 굳이 보냈어야 됐나?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팀이 안 좋으니까 무어까지 나온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어린 선수가. 네. 그러면은 양민혁도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저는 뭐 응당 이해가 가고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팀이 안 좋으면 포스텍의 성향상 양민을 더 안 썼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어떻게든 뛰게 만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쪽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그 오브리그 테머스존도 양민호 선수가 그래서 제외가 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그땐 쓸 줄 알았어. 사실 그때 썼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때마저도 지금 1군 선수들의 자신감을 좀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완전 주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베르너 같은 선수들을 그래도 한 번 더 써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았다면 그래도 그런 컵 대회를 위주로 있던 양민호 선수가 처음엔 기회를 좀 잡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죠. 네. 어쨌든 임대는 결정이 났으니까 전 여기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라고 봐요. 그래서 잘해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첫 번째 경기 때 괜찮았고 네. 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스토크에서 꽤 좋은 활약을 했었던 배준호 선수가 사실 굳이 따지면 최근에는 벤치 스타트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잘했는데 배준호 선수 그때 저희 잠깐 보고 왔었잖아요. 청이 형이랑 보고 왔었는데 진짜 멘탈이 좋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때도 배준호 선수랑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더 생산력이 더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 부분을 키우고 싶다라고 그랬는데 배준호 선수가 뛰는 어떤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뭐 좀 공격적인 롤을 소화를 해주는데 골이나 공포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일단 이 마크 로빈스 이전에 이전에 그 코번트리 시티를 맡았고 예전에 맨유의 선수로 뛰었던 마크 로빈스가 이제 스토크 시티의 시즌 중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올 시즌 스토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시즌 중에 감독도 여러 차례 바꿀 정도로 성적이 좀 떨어져 있고 그 배준호 선수가 처음에 마크 로빈스가 부임하자마자 초반에는 기회를 선발로 계속 잡았는데 공격형 미드필더의 베이커가 이 블랙번으로 전반기 때 임대를 갔다가 스토크로 임대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크 로빈스는 공미 자리에 베이커를 우선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배준호 선수가 말씀해 주셨던 스탯적인 부분이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새로운 자원들을 쓰면서 왼쪽 윙에 코마스 그리고 오른쪽 윙에 모란을 일단 쓰면서 자연스럽게 배준호 선수가 교체로 나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헐시티전에 이 마크 로빈스도 이래도 우리가 못 이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라인업에 대폭 변화를 줬습니다. 쿠마스랑 모란이 다 벤치에 있었고 그러면서 배준호 선수가 이제 2선 윙 자리에 선발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나오면 저도 중계를 몇 번 했는데 공격도 잘 풀어주고 기술은 확실히 좋아요. 볼도 잘 지켜내고 압박도 심지어 많이 합니다. 이날 경기도 스텝 보면 리커버리가 10번이에요. 그 정도로 진짜 그라운드 자체에서 적극성을 잘 보여주는데 문제는 스탯이다. 골이 안 들어간 지도 지금 너무 오래 지났고 여전히 배준호 선수가 아마 마크 로빈스 입장에서도 우린 지금 결과가 필요한데 그렇지. 잘 풀어주고 기술 좋은 선수 열심히 뛰는 선수보다 일단 골 넣어줄 선수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또 경쟁 자원한테 기회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스탯을 쌓는 게 지금 배준호 선수는 급하다고 봐야죠. 그 위치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경기 내용도 내용인데 결국엔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면 당연히 감독 입장에서는 다른 선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준호 선수가 생산성이 좀 더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능력 있는 선수니까. 그럼요. 그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이명재가 버밍엄 시티로 이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좀 놀랐어요. 사실 나이로 봤을 때 93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면 루카쿠랑 동갑이고 아유랑 동갑이에요.
이제 아이유가 그 예전 국민 여동생에서 30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제안이 보면 중동, 중국 이렇게 뭐 일본도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버밍엄 시티는 지금 엄청나게 빵빵한 자본을 등에 업고 프리미어리그 승격까지 달리는 팀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럽에 간다고 해서 연봉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나이대 선수들이면 좀 더 안정적으로 커리어 말미라고 보고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생 도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 이명재가 굉장히 대단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버밍엄 국내 중계를 몇 번 해서 예. 네, 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왼쪽 풀백의 주전은 코크레인이라는 선수가 이미 주전이고요. 포크레인이요? 굴삭기가 아닙니다. 예. 코크레인. 코크레인. 예전에 스코틀랜드에서도 뛰었던 네. 포크레인 말고요. 수비수에게는 굉장히 좀 그 어울리는 이름 존나 같아서. 쩔죠. 포크레인. 쿨삭기네요. 포크레인. 네. 백업에 이제 리 뷰캐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뷰캐넌이 이제 원래 브레멘 출신이었고 뷰캐넌이 삼성 투수죠. 네. 그랬나요? 옛날에 삼성 투수. 들어본 거 같아요. 예. 그 지난 시즌에는 뷰캐넌이 주전이었어요. 근데 올 시즌 개막 전부터 종아리 부상을 당했고 12월 중순에 복귀해서 경기를 뛰다가 무릎 부상을 당해서 지금 복귀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리 뷰캐넌이 일단 다쳤고 영입생 코크레인이 주전을 꿰차고 있지만 뎁스가 얇아졌기 때문에 이명재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버밍엄은 느꼈던 것 같고 플랜 B를 백스리를 쓰는데 백스리를 쓸 때는 공격 자원인 캐시 앤더슨을 윙백으로 내려서 왜냐면 이 3부 리그에서 지금 버밍엄이 체급이 너무 높거든요. 압도적이에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찍어 누르는 팀이에요. 뭐 처음에는 렉섬이랑 위컴이랑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차이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그 영입하는 걸로 다 3부리그 영입 레코드 다 깨버렸어요.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렉섬 때문에 계속 이제 그 하브리그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 지금도 렉섬의 순위를 지금 확인을 했는데 어느 정도 렉섬이 잘 버티고 있는데 버티고 있어요. 렉섬 다큐에서도 나와요. 본인들이 이제 그 하브리그에서 5부, 4부, 3부로 올라오면서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3부, 2부부터는 아무리 헐리우드 스타고 그게 누구야 레이놀즈가 스타고 돈이 많아도 이런 데 있는 기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걱정을 벌써부터 다큐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밍엄도 그 체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버밍엄은 사실 원래 프리미어리그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던 클럽이고 보니까 그 3위 도시더라고. 잉글랜드에서. 되게 커요. 엄청 크더라고요. 버밍엄 지역이 굉장히 넓고 크기 때문에 어쨌든 백스리를 쓸 때는 공격 자원인 앤더슨이 윙백으로 가서 그냥 전원 공격의 느낌으로 공격을 이끌고 맨유 예전에 아카데미에서 주목받았던 레어드라는 윙백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선수가 되게 공격적인 스타일인데 백스리일 때는 주전으로 나옵니다. 저 보고 왔습니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저희가 그때 저랑 주원 형이랑 투어를 갔었잖아요. 히든 투어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말미쯤에 버밍엄이랑 그 웨일즈 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촬영을 좀 하고 왔어요. 저희 컨텐츠를. 근데 그때 버밍엄에서 머무르면서 크리스 데이비스 감독도 만났었고 버밍엄 그 사장님도 만나서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백승호 선수뿐만이 아니라 조소연, 이금민, 최유리 같은 여성 선수 3명이 있고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리고 어마어마한 투자 그리고 이제 또 버밍엄 쪽이랑 뭐 이렇게 교통편도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풀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한국 선수들 스카우팅을 잉글랜드에서 많이 합니다. 2부 이런 딴 팀도 뭐 아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K리그 영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 어떠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명재 선수도 아마 꽤 순위권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바로 여기 이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버밍엄이 3부 리그 팀이고 뭐 리그 1이죠. 그러니까. 리그 1이고. 그러니까 3부.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이명재 선수를 데리고 온 것도 이명재 선수 본인에게는 도전일 수 있겠으나 지금 즉시 쓸 수 있는 선수. 직전이지. 쓸 수.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는 것을 투자 개념으로 가면은 좀 더 이제 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좀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은 이 친구들은 빨리빨리 승격을 해야 되는 일단 상황이니까. 승격이 목표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대신 이제 일단 자리에 선수가 이미 있으니 뭐 코크레인이 백포에선 주전 그리고 백스리일 때도 코크레인은 왼쪽 센터백이 되고 캐시 앤더슨이 일단 윙백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한 백업 입지로는 충분히 이명재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도전만으로 저는 진짜 박수 받을 만한 상당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버밍엄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꽤 있었던 클럽이니까 뭐 이렇게 그렇지만 그 버밍엄 구장 갔는데 형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잉글랜드 잔디. 와, 버밍엄 3부 아니야? 3부에 그 우리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구장 투어 갔을 때 그 잔디 관리하는 거 있죠.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래 진짜 잔디가. 나는 그 생각도 해.
그 잉글랜드 날씨가 그지 같다고 하잖아. 그치. 잔디기는 좋나? 그러니까 항상 촉촉하고 좀 비도 오고 계속 비도 오고 그 해가 저도 엄청 쨍쨍 찌지 않고 그렇지 않고 하니까 이게 잔디가 살기에 딱 좋은 날씨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잉글랜드 딱 보면 전 바깥에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투어 갔을 때도 버스 타고 2-3시간 하면 바깥에 이렇게 보면 참 유럽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뾰족한 산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보면서 저기 골프 치기 좋겠다. 근데도 그냥 잔디가 풀이 그냥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면 골프 원산이 스코틀랜드 아니야? 그게 고기잖아 뭐. 그들은 서로 싫어하지만. 근데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디 너무 좋더라고. 영국은 그냥 동네 공원만 봐도 천연 잔디가 너무 넓게 깔려있고 좋으니까. 근데 90년대 영상 보잖아요. 잉글랜드 잔디 되게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보다도 심각하게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일정 이후에 본인들도 여기를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넣었을 가능성이 크겠지?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92년에 프리미어리그 출범할 때 2000년대 전까지 영상 보잖아요. 막 잔디 파이고 떡잔디. 그때 기사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기준으로 우리 잔디가 너무 개판이라 우리 선수들이 이제 대륙에서 하는 어떤 이쁜 축구를 하기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90년대 초반에 노리치가 패스 축구를 했대요. 근데 중반기 때 날씨 추워지고 비 많이 오고 잔디 파이고 이러니까 패스 축구를 할 환경이 도무지 안 나와서 첫 시즌 때 노리치가 떨어지고 그때 맨유가 그걸 뒤집고 우승했다. 뭐 이런 것도 서술이 돼 있고 하거든요. 근데 스카이 스포츠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독점권을 얻고 루퍼트 머도 중계권을 엄청 돈을 키우면서 그게 이제 구단한테 분배가 됐잖아요. 돈이 생기면서 2000년대 즈음에 앞두고 대대적으로 잔디에 투자를 했대요. 그게 우리가 이제 영국 가면 보는 그 잔디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랑 잔디를 심는 그 토양이라고 하죠. 그거부터 뭔가 완전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좀 정말 좋은 기술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돈이 그러니까 잔디는 진짜 투자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관심과 돈인 것 같아. 우리가 식물 키우는 것도 그 왜 난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동물 키우듯이 보잖아. 맞아. 닦아주고 계속. 왜 하필 축구를 잔디에서 시작해가지고 얼음판에서 돈 들게 그러니까 차라리 맨 땅에서 했으면 서로 세면에서 했으면 우리도 장난 아니야. 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거죠. 그 4-4-2 기반으로 뻥 축구. 픽앤러시. 그게 잉글랜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나왔냐? 공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잔디가 그냥 차. 진짜 그렇게 했었대요. 그래.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그러다 유럽 대항전 물론 80년대 리버풀이 잘했지만 안 먹히던 걸 뭐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형이 그 얘기 하거든요. 그 중계 딱 봤을 때 잔디 누렇고 이러면 존나 볼맛 안 난다고. 파란 잔디 위에서 딱 뛰어댕기는 거 보면 멋있잖아. 그죠. 그러면 뭐 스카이 스포츠의 어떤 그런 재분배도 있었겠지만 중계권의 홍보를 위해서도 저는 일단 그림이 좋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버밍엄이 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거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백승호 선수도 있고 이명재 선수까지 갔기 때문에 이명재 선수의 도전 완전 응원합니다. 이런 거 쉽지 않아. 그게 만약 이렇게 해갖고 승격이 일원이 되면 본인 축구 커리어에 또 하나 큰 족적을 남기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유럽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몇 년 뛸 줄 몰라요. 그럼요. 생각보다 오래 뛸 수도 있어. 진짜 한 3-4년 쭉 뛰면서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어 문제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 축구를 좀 배우면서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그 연봉이나 이런 거는 포기하고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잘 풀리면 앞으로 5년, 10년, 15년이 이제 이명재 선수는 다른 걸 또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생기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예를 들어 추후에 챔피언십 그다음 프리미어리까지 쭉 다이렉트로 승격을 따닥했어. 근데 이명재가 그 2년 있었다. 그러면 PL 승격 멤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 잘리고 하면 메이슨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코리아 좋아한대잖아. 크리스 데이비스가 잘하더라고. 그래서 잘리진 않겠지만 잘 뭐 좀 맞으면. 그래서 뭐 잘린다는 게 보다 어쨌든 1부 리그는 감독도 바뀌고 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코치 생활한다 그러면은 메이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 대행으로 여러 번 하고. 그래. 야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 대행 하고 오잖아.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국대 감독 가능하지. 바로죠. 영국을 먹고 왔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막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저는 돈을 쫓는 게 개인적으로 디폴트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상하지 않다 전혀. 사람이라는 게 그런.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기보다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명재 선수는 축구 팬들이 좀 관심 갖고 봐주면 정말 좋을 만한 이 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뭐 울산 팬으로서도 사실 너무 중요한 선수라서 그죠? 당연히 남아주고 계약 연장을 해주기를 원래는 바랬지만.
이후의 선택이 유럽 도전이면 이건 무조건 박수 칠 네. 만한 선택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진짜 끝까지 네. 응원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킬 상대로 바이언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활약을 했는데 좀 실점이 많았습니다. 네, 4대 3까지 네. 추격을 당했죠. 네,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딱 간단하게 표현하면 단짠이었어요. 단맛은 전반에 실점 위기가 있었는데 노이어도 못 막는 각도에서 김민재가 미리 서서 그걸 클리어링해서 막은 게 결정적인 수비가 됐습니다. 정말 좋은 활약이었고 짠맛은 이제 키미도 김민재도 후반에 갑자기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미스가 좀 있었죠. 직접적으로 이제 실점 빌미가 좀 됐는데 그 두 가지 활약이 모두 나왔다. 상황이 모두 나왔던 김민재고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 후반 60분이 지나면 계속 실점을 많이 허용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봐도 살인적인 일정 때문에 또 이게 부상자 때문에 뎁스가 얇고 김민재 선수만 해도 계속 아킬레스 쪽 통증을 안고 뛰고 있고 또 요즘 우파메카노 쉬고 뭐 다이어 쉬고 할 때도 김민재 못 쉬고 계속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뮌헨 스쿼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콤파니의 너무 지나친 닭공 운영이 그렇지. 4대 0인데도 계속 공격하라는 지시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뒤를 내주고 마지막에 지치는 상황들이 좀 나온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경기 안에서 좀 조절이 필요하긴 해요. 이제 템포 조절도 하고. 왜냐면 스쿼드가 워낙 얇으니까. 얇아요. 바이언이니까 이전에 초강력한 모습은 분명히 지금 아니거든요. 아니죠. 진짜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즌에 다이어의 어떤 그 후폭풍이 없었다면 다이어의 역습. 역습 다이어. 지금 콤파니 뭐하냐? 좀 쉬게 해줘라. 김민재 쉬게 해줘라. 이 그 얘기 얘기 나왔을 텐데 그 얘기를 못해요. 왜? 안 나왔을 때 그 데미지가 우리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또 작년에 이제 그 못 나오는 거에다가 막 그 파스미스하고 레알전 때문에 와, 진짜 라이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 김민재 선수 본인이 제일 괴로웠지만 와, 이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뛰는 건 좋은데 경기 내에서의 좀 조정만 해줘도 좀 덜하니까 뭐 김민재 선수는 어쨌든 이렇게 활약을 했고 이런 부분은 또 본인이 잘 메워 나가겠죠. 네, 그럼요. 자, 그리고 이강인 어시스트 했습니다. 리그 4호 도움입니다. 일단은 덴벨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강인의 마법 같은 패스 덕분에 내가 세 번째 골을 넣었다. 해트트릭을 했어요, 덴벨레가. 근데 덴벨레도 그렇고 이번에 경기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패스를 해서 기가 막히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들보다 유독 이강인 선수가 이날 더 넓게 뛴 듯한 느낌이었어요. 위치는 미드필더였는데 이곳저곳 공격을 다 풀어주면서 이강인의 패스에서부터 흐비차의 드리블이 출발, 이강인의 패스에서부터 하키미의 오버래핑이 출발, 이강인의 패스에서부터 바르콜라의 뭐 돌파가 출발. 이런 장면들이 다 나와서 경기를 조립하는데 이강인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6골 4개 도움이거든요. 리그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이제 달성했습니다. 문제는 빅찬스를 15개 만들었는데 도움이 4개밖에 안 돼요. 빅찬스 15개는 대단하긴 하다.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이 도움을 일찍 더 많이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4개 도움이 나왔다라는 거고 추가로 그 황인범 선수도 이번에 부상 복귀하고 두 번째 경기 치렀거든요. 어제 제가 그 아약스랑 페이노르트의 더비 매치 중계했는데 경기는 아약스가 이겼어요. 와 근데 진짜 재밌었고 황인범 선수도 어쨌든 패스 배급이나 이런 걸 감각을 좀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번 경기 풀타임으로 뛰면서 계속 페이노르트의 주전으로 활약 중이다. 이렇게 좀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이제 어쨌든 그 이강인은 좀 더 앞쪽입니다만 황인범 선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미드필더 자원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이 좀 눈여겨보고 있다는 옌스 카스트로프가 그 멘션글라트바흐로 이적을 했습니다. 일부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만약에 우리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면 괜찮은 자원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선수가 한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귀화를 추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 대표팀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신기한 모습이긴 한데 이게 저는 한번 또 이게 들어오면 그 우리 대표팀의 어떤 부정적인 이슈 빼고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는 또 한 번 또 뭔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확실한 건 카스토프는 여름 이적이고요. 일단은 니른베르크에 남아서 잔여 시즌을 치를 거고 메넨글라트바흐의 중앙 미드필더진을 보면 저는 좋은 팀에 일단 간 것 같아요. 본인에게도 기회를 좀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서 앞으로의 잠재성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아마 다음 주에 이적 시장을 한번 쫙 정리를 할 테지만 그 전에 지금 이제 막바지예요. 내일 오전 8시, 아침 8시까지가 이적 시장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생각보다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맨시티만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그 와중에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모두 다 빠꾸로 당한 토트넘이 있거든요. 자, 일단 콜로무안이 했다고 콜로무안이 유베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텔 영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메뉴 쪽으로 털었다. 메뉴도 지금 딜이 안 되고 마지막에는 텔이 아스날이랑 지금 뭐 협상을 한다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텔도 지금 토트넘 선택 안 한 것 같고 토모리 구단 협의를 했는데 선수가 지금 이쪽을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모리도 안 될 것 같고 디사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마지막에 나온 얘기는
또 디사시 자체는 빌라 쪽을 좀 선호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루 남았으니까 이게 네.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마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단소는 영입을 했거든요. 단소가 예전에 소튼에서 뛰었었습니다. 맞아요.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냉정히 봤을 때 실패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중계를 하면서 적어놓은 내용이 있는데 사우스햄튼에서 뛸 때 단소가 좌우 풀백으로만 뛰었어요. 이 선수도 그 당시에도 사실 주포로 평가를 받았던 위치가 센터백인데 네. 당시 사우스햄튼의 하센이틀이 무언의 이유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좌우 풀백으로 계속 단소를 배치시켜놨고 그때는 사실 많이 안 좋았었어요. 발은 빠르긴 하지만 뒷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고 태클 실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랑스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있을 때 중계 준비를 해서 리그왕의 랑스에서 단소 뛰는 거를 좀 봤었어요. 후사노프랑 같이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네. 지난 시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했다고 하니까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오. 제가 봤던 경기들에서도 일단 신체 능력이 워낙 좋잖아요. 네. 공중볼 맞아요. 따낼 만한 190의 키를 네. 자랑하기 때문에 힘 좋고 높이 있고 속도 빠르고 네. 그리고 이제 운반도 랑스에서 꽤 잘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사우스햄튼 때 평가는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이 실패 전적이 있는 건 아쉽기는 하지만 그때가 이제 센터백이 아닌 풀백에서 뛰었던 거라서 일단 그 부분에는 좀 고려를 하고 봐야 될 평가다. 그리고 랑스에서는 진짜 좋은 활약을 했던 게 많거든요. 네. 이때는 시간도 사실 오래 지났고 좀 더 선수 본인이 성장했던 단계에서 뛰었던 게 최근의 폼이기 때문에 랑스에서의 활약을 조금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그왕에서는 진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라는 거는 인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디사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의문인 게 디사시 잘 못해요. 그치. 잘 많이 못해요. 불안하죠. 첼시에서도 밀려있는 선수예요. 비주얼은 센터백이 맞아요. 아니, 비주얼은 센터백이 아니라 그쪽은 약간 그 은간우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졸라 무서워. 근데 잘 믿음이 안 가네. 사실 근데 지금 첼시의 수비진들이 믿음이 가는 선수 중앙 잘 수비수 없지. 라인이 별로 없어서. 네. 네. 좀 약간 그렇긴 하죠. 코엘도 약간 불안할 때가 있고 바디아 씨 말할 것도 없고. 바디아 씨는 뭐 네. 얘기할 네.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이 뭐 누구를 어떻게 데려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빠꾸를 먹고 있어. 좀 빠꾸 먹는 게 계속 빠꾸. 이래저래 좀 근데 이렇게 계속 빠꾸 먹으면 구단 이미지에도 누구 선수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야 너네 계속 그 다른 선수들이 빠꾸 먹는데 우리가 굳이 가야 되냐 이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수가 딱 왔을 때 나 1순위 아니었잖아. 이런 느낌도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선수 안 간다는데 그 이유가 뭐야? 이러면서 더 꼼꼼하게 뭐 체크할 수도 그렇지. 있는 연락해가지고 부분이고. 근데 왜 안 간 거야? 뭐 어쩌죠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다행인 건 그나마 겨울은 원래 좀 이런 경향이 뭐 그런 있어요. 경향이 있죠. 네. 직전을 빨리 찾으려다 보니까 여름이 아닌 게 네. 그냥 조금 이해는 되는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원 형한테 또 평가를 받아봤는데 레시포드와 아센시오 빌라가 갔죠. 빌라 이제 레시포드는 발표가 오피셜. 났어요. 네. 그다음에 아센시오는 아직 오피셜은 안 떴습니다. 아센시오는 아니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빌라가 챔스를 굳히겠다. 왜냐면 존 듀란이 지금 사우디로 빠지는 상황에 공격진을 좀 더 보강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떨 것 같은가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다. 네, 근데 레시포드도 사실 뭔가 멘탈 잡고 뛰는 경기 보면은 곧잘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오락가락하죠. 네, 오락가락하는 친구라서 오락가락하지. 정말 알 수 없는 친구입니다. 네. 네, 레시포드랑 안토니가 지금 베티스로 가면서 맨유는 주급 상황은 조금씩 정리를 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맨유에게는 오히려 호재다? 좋은 징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같이 하면 좀 더러운 선수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나오면 잘해. 근데 혹은 나 부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골 때리지. 이게 골 때려. 그리고 얘밖에 없어. 네. 쓰는데 오락가락해. 네. 어떤 날은 미친 캐리하고 어떤 날은 그지같이 하고. 그리고 잘해. 근데 훈련 때도 엉망이야. 네. 막 이런 어떤 그런 느낌처럼 이 더러운 선수들이 있어요. 이거 뭔가 연애할 때도 만나면 참 좋은데 뭐 근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너무 좋은데 잠수타. 근데 만날 때 그냥 그런데 뭐 잠자리가 너무 좋다던가.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있죠. 예, 너무 막 그냥 벗고 만나면 너무 좋아. 막 그럴 때도 있는. 근데 옷 입으면 별로야? 옷 입으면 별로야? 옷 입으면 막 성격이나 이런 게 약간 좀 4차원이고 좀 짜증나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근데 섹스 머신이야. 밤에만 만나서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야 이거 미쳤어. 막 이럴 때도 있고.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형이 이제 밸런스를 좋아하잖아요. 밸런스가 맞아요. 밸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쏠린 것보다 항상 밸런스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형은 중요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형수가 이상형 아니라는 거네. 이상형이죠. 저는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꽂히면 딴 게 좀 있어야 돼. 그것도 이제 그 밸런스 맞춰가지고 어떤 이해 수준으로 돼야 되거든요. 맞아. 그 꽈락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래시포드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정리를 빨리 해야 돼. 맞아. 안토니도 마찬가지고. 사실 오래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유 팬들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얘가 해준 것도 있고 유쓰고 이런 거를 감안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작에 벗어난 것 같고 아무림도 안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맨유에게는 좋은 것 같은데 래시포드가 좋았던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재능을 보여줬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걸 한번 이제 에메리가 써보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센시오는 아마 또 스페니쉬니까 에메리가 좀 만져볼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어? 웨스트햄에 가서 링가드가 살아난 것처럼 약간 래시포드도 그렇게 살려보려는 생각처럼 그럴 수도 있죠. 비슷한 느낌으로 살 수도 있다고 봐. 그래 나는. 또 모르니까 다들 일단 백업을 보겠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텔은 만약에 아스날이 데려온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썰이 저는 완전 영입 없는 임대만 찬성합니다. 근데 아마 바이언은 무조건 이적 조항을 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좀 원치 않는데. 근데 바이에른 뮌헨의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진짜 뭔가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임대를 보내준다는 느낌보다는 팔려고 하는 것 같아. 손절 치려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텔은 또 본인이 잔류 의지도 없진 않은 것 같고 이거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텔이 이러다가 아스날에 와. 그러면 이제 토트넘이 좀 짜증나는 그림이 나오죠. 그렇지. 물론 텔이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뭐 토트넘을 거절했다기보다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 구단이 원했어. 근데 결렬이었어. 무슨 이유든 간에. 근데 더비 라이벌 팀으로 이적이 된다?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그림은 아니지. 저는 근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바이에른 뮌헨 다 팔로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팔로우가 됐었으니까. 네. 지난 시즌에 텔이 잘했잖아요. 괜찮은 그래도 좀 있었죠. 좀 했다고 봐요. 19살이고. 지난 시즌은 더 어렸으니까. 여전히 어린 선수야? 저는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긁어볼 만하다? 네, 왜냐하면 이번 시즌에 특별히 이런 이유가 나이가 어려서 그냥 컨디션 난조라기보다 뭔가 콤파니하고 안 맞나? 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꽤 좋은 재능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자체를 좀 못 받는 것도 있긴 해요. 나는 오히려 지난 시즌에 테를 왜 더 적극적으로 안 쓰지?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 투엘이 있었을 때. 네네. 나오면 잘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써보지. 나이 때문인가? 뭐 이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꽤 좋은 자원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이번 시즌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축구 외적으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슈가 해결이 되면 혼자만의 내피셜. 근데 이거 주원이 형 말씀도 이해가 많이 되는 게 지금 왼쪽잉으로 콤파니가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 이 선수의 주포는 톱이거든요. 톱이에요. 지금 뮌헨 전술을 보면 왼쪽잉은 코망처럼 그냥 터치라인 넓게 벌려서 드리블하는 게 사실 주 업무거든요. 근데 텔은 냉정히 봤을 때 그런 드리블러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골 냄새를 잘 맡고 골대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딱 골을 넣어주고 그 특유의 좋은 빠따. 전 아직도 마티스텔의 빠따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여줄 만한 상황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팀에 가서 조금 더 프리롤에 가깝게 득점을 노리는 형태의 위치를 잡는다면 텔은 그 특유의 빠따로 골을 넣어주는 거는 잘할 거라 생각이 들고 최전방에 나와서도 뮌헨에선 전반기 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케인도 요즘 골을 넣어주긴 하지만 케인마저도 그 최전방 자리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뮌헨의 분위기인데 약간 콤파니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사실. 난 텔의 어떤 측면에 왼쪽 측면에서의 드리블이나 이런 것도 나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공격 라인에서 다 쓸 수 있는 선수라고 왼쪽 중심으로 해서 중앙과 왼쪽 중심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대할 일인가라고까지 생각 안 듭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나 가격이 너무 비싸면 부담되니까. 근데 나이를 감안하면 이적료 책정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사실 이적료라는 게 계약 기간이랑 나이에 따라 책정이 되기가 마련이니까. 근데 뭐 어쨌든 아스날은 톱은 필요합니다. 근데 왓킨스가 만약에 1,000억 넘는 금액이야. 근데 둘이 한 10살 넘게 차이 날걸요? 한 10살 날 거야. 꽤 날 거예요. 왓킨스가 9호고 얘가 05인가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텔이죠. 리셀을 생각하면 왓킨스의 그 돈을 쓰는 건 안전빵이라 할지라도 사실 너무 나이가 많긴 해요. 그런 거 감안하면. 그랬을 때는 뭐 텔을 긁어볼 만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가격이 좀 싸긴 해야 되는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만 나이가 19세네요. 아직 굉장히 어린 선수긴 해요. 진짜 어린. 2005년 5년생 맞죠? 네, 4월 27일. 05년생이니까. 네. 약간 텔 아스날 어떤 거 같아요? 진지하게 좋습니다. 그 진지하게가 어떤 느낌인가요? 사실 한 2시간 정도 전에 샤막이랑 벤트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거는 장난이었고. 그건 장난인 거 맞잖아. 장난이죠. 당연히 장난이죠. 미친 새끼입니까? 샤막 얘기를 하게? 텔도 장난 아니에요? 네. 텔은 장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진짜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아버지거든요. 하자 있는 선수들의 아버지예요. 텔 장난 전화 아닙니다.
다음 주에 멤버 교체 있나요? 네가 뭔데 멤버 교체를 얘기해 개새끼야. 내가 여기 몇 년 있었는데. 뭐 그것도 말도 웃겨. 몇 년 있긴 뭐 몇 년 있어 창업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본인은 객식구처럼 얘기를 해. 네. 근데 텔은 저는 그래서 민행 경기할 때마다 여러분 텔 안 좋아해. 그 민행 그 팬들이 워낙에 뭐 저 새끼 나가야 돼 이러면서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물론 내가 이제 이번 시즌 경기를 다 안 봐서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좀 잘 만지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있어요. 네. 여튼 아직 저는 텔 괜찮을 것 같다. 완전 추천합니다. 네. 저도 뭐 가격만 너무 비싸지 않으면 뭐 아르테타가 공격수를 안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으니까 뭐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메뉴 도르구도 그렇고 다음 시즌에 다음 주 EPL 때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을 정리를 한번 쭉 하면 되니까 아직 한 10몇 시간 남았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은 저희 촬영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체크해서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볼 EPL 저희가 좀 예전 스타일로 바꿔서 이제 EPL K 이게 캐추가 K로 변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다음에 SBL에서 분데스를 약간 PL에 붙이고 SL 형태로 영정 찬영회를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이번 시즌은 쭉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없지만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이게도 재밌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또 성원해 주시면 저희도 재밌게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히든볼 EPL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